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별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전 부시장님하고는 인연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대학에 있을 때 포천 시민대상 교육학술 부문을 받았는데 그때 부시장님께서 저한테 상패를 주신 기억이 납니다. 또 광주민협회하고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박하경 의원님하고 이승환 의원님이 다른 일로 제가 또 인연이 있어서 여러 번 그동안 본 적이 있고 또 다음 20일 날 됐죠? 네. 20일 날 19일 날 반갑습니다. 제가 문학에 대해서 저보다도 원로신 회원님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만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또 일정이 조금 지체가 돼서 시간을 좀 단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제목을 한국 근대 소설의 개척자 동록 이해주 선생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옆에 광주옆에 이천에서는 북촌 2인직이 1906년 혈의누라는 작품을 만세부에 연재해서 최초의 신소설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분을 이제 기념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한 보도를 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 작품도 몇 개 안 되고 또 막바로 이완용을 따라서 친일을 노골적으로 엄청 했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행적들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해주 선생은 40여 편의 신소설을 남겼고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친일 행적이 없습니다. 친일 일명 사전에도 올라온 적이 없고 그러나 이제 일부 포탈에 검색을 하면 친일 했다 이런 포탈이 5개 있으면 한 2~3개는 친일 얘기가 나오고 근거도 없습니다. 한 2~3개는 친일 얘기가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구체적인 친일 행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작품 속에서 1910년부터 1913년까지 3년 동안 매일신보 기자를 했어요. 거기다가 소설을 가장 많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 1910년 한일합방 강제 병합이 되면서 대한매일신보가 애국개몽 신문이었는데 조선 총독부 기관지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1910년, 11년, 12년 이때는 대한매일신보가 어떤 친일을 강요하거나 이해주 선생은 소설만 발표했습니다. 다른 기사를 쓴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한 가지 이제 흠이 되긴 합니다만은 조선 총독부 기관으로 넘어간 대한매일신보에 기자를 했다는 것이 행적이 그게 문제가 된다면 되는 것인데 그때 발표한 작품에도 보면은 한 2개 정도의 일본 사람을 좀 호의적으로 그린 부분이 한두 페이지 정도 있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친행적은 없는 거죠. 저는 평생을 교육계만 있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 포천 문화원에서 포천학 연구소를 맡아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주 선생은 포천 분이죠. 포천에서 태어나서 1869년에 태어났습니다. 1927년에 돌아가셨는데 대표적인 신소설 자유종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기셨어요. 집안은 전주시 왕실 가문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포천에 임평대군 묘가 있습니다. 임평대군이 누구냐면은 효종의 동생입니다. 효종이 형이 소현세자가 있었고 둘째가 복림대군 효종이 됐고 셋째가 임평인데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민질로 복림대군하고 둘이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한 1년인가 있다가 이분의 죽음을 당하죠. 그러면서 둘째인 복림이 왕묘에 올라서 효종이 됐고 셋째 임평대군이 상당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30대 중반에 일찍 사망을 했죠. 그런데도 임평대군의 묘소가 여기 신평이라는 곳에 이해선생 그 생각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후손이에요. 10대 손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그 임평대군의 후손 고종 임금하고 흥선대원군이 임평대군 그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고종 임금하고 이해조 선생 할아버지가 같은 제자 학렬이에요. 이 제자 만자인데 할아버지가 그래서 고종하고 같은 학년 6촌에서 8촌 안에 가까운 인척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임금이 갑자기 이제 후사가 철종이 끊어져서 고종이 이르니까 이제 갑자기 실세가 된 거죠. 그래서 포천에 있는 땅도 고종 때 많이 하사를 받았어요. 그런 인연으로 이해조 선생님도 어려서 이제 한학을 공부를 했고 과거 준비를 했겠습니다만은 속과 그러니까 성원 진사시에 합격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것도 증거는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를 했고 또 일본어도 공부를 중간에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래서 20대 초중반에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옛날 광화문 내거리에 그 옛날 시민회관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 나이 연세 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 시민회관 옆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6.25 때 다 피난을 갔는데 책도 많고 한 거를 다 마당에다 묻고 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이제 다 파헤쳐져서 없어져가지고 지금 유품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생활은 넉넉하게 고종으로부터 받은 하사 받은 땅들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던 것 같고요.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집안 그래서 이제 포천에서는 이제 이해조 선생 기념 사업을 2005년부터 있는 분들이 모아서 이제 기념 사업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2000년 2월에 정년 퇴직하고 나서 이해조 선생 전집을 만들기 시작해서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12권을 전집을 제가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기념 사업의 그 일은 제가 할 일은 다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조금 손질할 때가 있어서 수정판을 올 11월 달에 낼 예정인데 그거 하면은 이제 포천의 유력한 분에게 넘겨줘서 그분이 문학관도 짓고 이렇게 본격적인 기념 사업 하도록 도와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포천 이해조 선생은 불과 60이 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포천에서 태어나서 포천에서 활동하다가 또 일부는 이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포천과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다가 포천에 묻혀서 포천에 경복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양주 원주 쪽으로 많이 이사가고 포천 쪽에는 남은 학과가 별로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경복대 대학 부지 땅들이 대부분 이해조 선생 집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가터도 거기 있고 묘소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근대 소설의 개척자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강조를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국조 2인직이 1906년에 만세부에 현인우를 연재한 것이 6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해조 선생의 첫 작품이
그의 10월인가 9월인가 잠상태라는 작품을 한문 현토 소설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1년 남짓 됐습니다만은 원로 한문학자인 임형택 교수께서 국초이인직의 혈일보다 한 달 빠른 1906년 5월부터 12월까지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연재했던 190회에 걸쳐 연재했던 신단 공안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어 백화문도 섞여 있고 중국 구문도 섞여 있고 이런 소설인데 뭐 창작 소설은 아니고요. 중국 그러니까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기록을 공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송사에 얽힌 얘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얘기예요. 7개의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포공안이라는 포증, 그러니까 누구죠? 포청천 중국 얘기를 가지고 당대 우리나라에 맞게 이렇게 좀 각색한 그런 얘기가 3개가 있고 또 2개는 봉의 김선달 얘기. 그러니까 1906년에 벌써 봉의 김선달 얘기가 이렇게 소설화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2개는 또 다른 송사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작품이 상당히 적나라합니다. 대부분 이제 조금 이게 뭡니까 폐륜 조금 이게 예를 들어 중이 바람난 얘기라든가 이런 건데 상당히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극적이고 적나라하고 뭐 이런 그래서 또 당대 1906년 우리나라 현실을 또 상당히 감안해서 이렇게 각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그런 소설입니다만은 그 작품이 이제 학계에서 공인을 받으면 아마 국초의 혈인보다도 앞선 작품으로 신소설의 역사가 다시 쓰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조 선생의 활동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자죠. 교육자. 거의 평생을 이런저런 학교 교육에 종사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언론인이죠. 기자, 황성신문, 제국신문, 매일신문, 조선일보 창간 당시 기자로 조선일보 20년대에도 작품을 말년이지만 한두 개 발표한 게 있고 이렇게 대한민보 이런 여러 신문, 잡지, 소년 한반도 이런데 신문 잡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 언론인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소설가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최초의 직업적인 소설가가 아닌가. 어제 한강이 노벨문학상 받은 쾌거가 있었죠. 정말 우리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해조 활동은 3가지로 언론인, 교육자, 소설가. 우선 먼저 언론인과 교육자로서의 삶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교육사업은 이 낙연의숙,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원으로 아마 선생으로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자기 동생이지만 나이차가 좀 있는 이해동이라는 동생분이 여기에 낙연의숙에 아마 학생으로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야의숙이라는 사립학교입니다. 신야의숙은 이해조 선생의 아버지가 포천에 세운 사립학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교감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야의숙이 오늘날 포천 초등학교의 전신입니다. 포천 초등학교. 포천 초등학교가 포천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만은 이 신야의숙에서 상당히 활동을 했고 이때 좀 특이한 것이 이제
포천 향교 재산을 좀 팔아서 신야위숙에 좀 경비로 쓰자 이런 소송이 붙었어요. 이해조 선생 집안하고 포천 향교하고. 그래서 이해조 선생 집안이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포천 유림에서는 이해조 선생하고 좀 껄끄러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에서 이 재판 기록을 상당히 여러 번 기사화했어요. 그러니까 포천이라는 이 시골 동네에서 경비 학교 경비 문제 가지고 다툰 재판이 왜 이렇게 관심이 있냐 하는 것은 결국 향교는 구교육의 대표였고 이 신야의숙은 신교육의 하나의 대표적인 기관인데 이것이 충돌했다는 거죠. 그만큼 구교육과 신교육의 교육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중앙 신문에서도 여러 번의 기사화할 정도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민교육회라는 데서 활동을 했어요. 아마 이 국민교육회 활동이 이해조 선생이 교육계로 아마 발들여놓은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교육회의 멤버들은 다 일일이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주로 1905년에 연동교회의 서울 연동의 종로 연동의 교회의 기독교 신자로 입교를 합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해조 선생의 후손 손녀 지금의 증손자가 지금 이제 종손입니다만은 다 기독교를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품에도 기독교 사상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민교육회가 연동교회 신자들이 많이 국민교육회 멤버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해조 선생이 서울에서의 활동은 주로 연동교회 신자들 그룹하고 연결되어 있는 활동이 많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1907년에 1200명 교인이 나올 정도니까 엄청 큰 교회였죠.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년 한반도라는 잡지에 기자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상태라고 하는 한자로 된 겁니다만 바위의 길 이끼다 그런 제목인데 이게 사실은 고소설 영영전이라는 고소설을 당시 1900년대에 맞게 이렇게 개작한 그런 소설인데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소년 한반도가 폐간이 되거든요. 6번 하고 연재하고 폐간되는 바람에 중단이 된 그런 소설입니다. 영영전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소설 가운데 운영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운영전은 궁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그러니까 궁녀가 외부 남자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운영은 누구냐면 안평대군의 궁녀였어요. 그 사랑이 온전할 리가 없죠.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 고소설이 대부분 해피엔딩이 많다 하지만 비극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좀 과장된 얘기고. 근데 영영전은 비슷한 스토리인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고소설입니다. 그거를 이제 신소설화해서 이렇게 바꾼 것인데 불행히도 이제 연재가 중간에 끝나는 바람에 그 다음에는 이제 1907년에 나온 제국신문에 발표한 고목화라는 작품이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완성된 첫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신당공한 장상태 이런 걸 제외하면 고목화가 첫 소설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국신문에 8편을 연속으로 1908년, 7년, 8년, 9년 이렇게 매일신문으로 옮기기 때까지 고목화를 비롯한 여러 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관계되게 이제 돈명의숙이라는 또 사립학교하고 기호학교 이런 데 관여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해조 선생의 소설이 다양합니다만은 이 교육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육계에 계속 종사를 했기 때문에
소설을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국민 교육과 관련된 건 틀림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계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계몽이 너무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라서 하나의 그러니까 이해조 선생의 그 한일 강제 병합 뭐 이런 그 나라 돌아가는 정세에서의 그 처세는 일종의 온건한 국민 의식을 고양시켜서 높여서 뭔가 일제에 대항해서 그걸 극복하는 식민지를 극복하는 이런 쪽의 입장이었죠. 극렬하게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뭐 저항을 한다든가 뭐 친일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중도의 입장에서 온건한 그런 그 국민 교육을 통한 식민지 극복의 이런 방안 입장에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소설 창작 활동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9편을 제국신문에 그리고 1910년부터 한 14편을 저쪽 매일신보에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하게 되죠. 자세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올려드렸다니까 오늘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목화 민상서 원한도 공부하고 홍도와 마늘새 모란병 이런 것이 이제 제국신문에 발표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정이라는 작품은 1910년에 발표합니다만 이거는 신문연재가 아니고 단행본입니다. 그리고 이게 1910년 8월 29일이 강제 병합된 날이죠. 이게 5월인가 6월인가 단행본으로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 좀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여성들 4명이 나와서 토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성 교육 문제, 여성의 재가 문제, 특히 이해조 선생은 여성들의 재혼, 여성들의 어떤 한번 일부 종사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반대했어요. 그리고 아마 기독교 사상의 영향인 것 같아요. 남녀 평등 또 여성 교육 또 우리나라 식민지 상황 극복하는 거라든지 어떤 구세대의 어떤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성 교육이 여성이 자각하고 여성이 깨야 된다. 이쪽에 아주 대단한 생각을 앞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아마 기독교의 영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 교육 부국론,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구한다 하는 이런 입장이 있었고 그것이 교육 사업에 계속 종사하고 또 소설 작품도 그런 입장에서 작품을 쓰지 않았나. 그래서 대체로 40편 가장 많은 신소설 작품을 남겼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많은 것들이 이제 옛날 야당 설화라든지 우리 고소설을 이렇게 신소설로 각색한다든지 이런 작품이 많고 또 실제로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취재해서 쓴 작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상상력을 통한 이런 작품은 사실 드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해조 선생의 작품 중에서 저는 이제 주목할 게 자유정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초기작 중에 박정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중에 삼천초목이라고 개적이 됩니다만 이 작품은 주인공이 이제 기생인데 은퇴한 정부 고관에 이제 처부로 들어가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장안에 이제 플레이보이 하나가 그 여성을 이제 유혹을 합니다. 영국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하면서 유혹했는데 그 여성이 그분 같이 사는 그분을 버리고 사랑을 찾아서 이 남성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꿈꾸기 어려운 얘기죠. 여성들의 재가도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이 스스로
자기 사랑을 찾아서 같이 사는 그 은퇴한 그 나이 많은 돈 많은 영감님을 버리고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도피 행각을 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새로운 그 여성의 그 삶과 이런 그 가정 생활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여성상을 그린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그 박정화는 이 최원식 교수님의 평으로 빌리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중편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쌍옥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옥필이 두 개의 옥필이라는 거죠. 이건 뭐 도적 형제 도둑놈 얘기인데 이 도둑들이 형제가 피리를 불어요. 근데 좀 뭐 낭만적인 것 같고 좀 뭐 무협지 같은 냄새가 좀 납니다만은 어쨌든 그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 탐정 소설로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문학 작품 소설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당공안이 만약 이해조의 작품이라면 아마 최초의 신소설 작가로 바뀔 거다 하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박정화가 최초의 중편 소설, 또 쌍옥적이 최초의 추리 탐정 소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만은 우리나라 소설사가 사실 이인식, 이광수로 이렇게 가는 계열이 하나 있고 이해조, 염상섭으로 흐르는 이런 그 계열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식과 이광수로 이어지는 계열은 이분들은 좀 이상적인 좀 낭만주의 계열의 이런 소설이지만 이광수의 사랑이라든가 뭐 무정적으로 쓴다마는 사랑 몇 작품들을 보면은 상당히 뭔가 현실 문제 이인식도 뭐 현인우라든가 은색의 뭐 이런 작품에 보면은 노골적인 소설에서도 친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행적도 친일을 노골적으로 엄청 했고 또 이광수도 나중에 엄청 친일했죠. 정신대라든가 뭐 일본 군대 징집에 앞장서서 선동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이상적인 낭만주의적인 이런 소설 경향을 보인 계열들이 친일로 이렇게 흘러간 계열이 있는가 하면 이해조 선생은 물론 우리 옛작 소설이라든가 설화라든가 이런 데서 취재를 하긴 했지만은 어디까지나 이 리얼리즘의 바탕을 사실주의의 바탕을 둔 소설 정신이 깔려 있고 염상섭이 그런 근대적인 현대 소설의 사실주의 소설을 확립한 부분 염상섭 선생님이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이해조 선생이 사실주의 소설의 어떤 바탕을 신소설에서 이미 깔았다. 그래서 이해조, 염상섭으로 이어지는 사실주의 계열의 한 계보가 우리 근대 소설의 한 중요한 흐름으로 봐야 된다. 이인식, 이광수로 이어지는 이런 계열 소설사의 흐름보다는 이해조, 염상섭으로 이어지는 사실주의 계보의 소설이 우리 근대 소설의 하나의 제일 중요한 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조 선생의 기념 사업입니다만 여기 2006년도에 포천에서 이제 쓰시는 분들이 기념 사업회를 이제 만들어서 하고 또 그동안 이해조 문학상 기성 작가들을 해서 문학상 4번을 대진대에서 제가 협조를 얻어서 시상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총장이 바뀌니까 또 끊어졌습니다. 또 이해조 문학상 일반인 공모 문학상도 3, 4회 하다가 또 그것도 드시고 이제 끊어져서 앞으로 과제가 이해조 기성 작가들 하는 이해조 문학상 또 공모전하는 이해조 문학상을 또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해조 문학관을 빨리 포천에 지어서 그야말로 저는 이제 이해조 선생의 그런 어떤 행적이라든가 문학적 업적이 결코 뭐 원주의 토지문학관이나 춘천의 비밀정 문학관이나 이런 데 못지않게 포천에서 맘만 먹으면 우리 근대 소설의 하나의 발상지로 포천을 이해조 선생을 포천이라는 지역사회가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문학균형사업회에서는 뭐 이런 문학상이라든가 또 추도식을 매월 6월 10일 날 묘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신소설의 역사는 친일 활동을 한 이인직이 아니라 이해주를 중심으로 재정립되어야 된다. 이런 최호식 교수님의 주장입니다만 이런 얘기로 일단 저희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기타 없이 질문해 주시고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드릴까요? 정치도 그렇고 또 문학도 그렇고 요즘 요번에 그 한강이 받은 그 작품에 대해서 그 뉴스가 올라오는 즉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진짜 좌파다 아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문학 작품들이 또 그 좌파니 우파니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그 사태가 이런 그 우리 국민이 그 잘못된 어떤 그 좌파 우파 따지는 정치 속에서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좌우파를 떠나서 또 뭐 친민이 친일이 친중이니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좀 그러한 어떤 그 사고를 탈피하고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만 뾰족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선생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라고 못 껴줘가지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학에서 좌우 문제, 또 진영 문제, 또 사실 또 이념 문제 참 오래된 일입니다. 역사를 따지자면은 뭐 우리 역사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1920년도에 25년에 카프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인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문학 운동이 그때 치열했잖아요. 그 일제 시대에. 그러면서 20년대 후반에 그 이념 논쟁이 있었고,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있었고, 또 그 후에 60년대에 오면은 유명한 참여와 순수 논쟁이 불붙어 있었고, 또 70년대 오면은 민족문학하고 뭐 민중문학 뭐 소위 지금도 한국문인협회하고 또 저기 뭡니까 전국 작가 이쪽 또 거기서도 또 가가져 나와서 또 단체가 또 있던데요. 예. 또 거기서 또 그 작가 회의도 또 못마땅하다 해서 또 한 그룹이 또 나와서 활동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역사가 좌우가 그렇게 또 남북한이 분단돼 있고 한 상황에서 그거 참 쉽지 않은 문제고, 우리의 그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삶 자체가 양쪽에 진영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뭐 사실 간단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어차피 짊어지고 갈 숙명이 아닌가. 저는 뭐 한강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뭐 그냥 얼핏 한 작품 정도 본 기억은 있습니다. 깊이 있게는 못 봤습니다. 다만 이제 아버님 한승원 씨 작품은 제가 좀 봤죠. 근데 그거는 좀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한강이라는 작가가 좀 그런 그쪽이니까 그런 진영 쪽에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거 않죠. 나누는 거죠. 예, 그냥 편리하게 그냥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이념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뭐 4.3 문제나 뭐 광주 5.18 이런 걸 다뤘다고 해서 꼭 그게 진영 논리에 걸리는 건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속 시원한다고 모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는 우리 민족의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예. 그쪽에서 말씀하시라고요. 이쪽에서요? 아 예. 잘생기신 보수. 아 예. 죄송합니다. 너무 빛이 나가지고 또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할게요. 예, 이해주 선생과 관련된 질문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 뭐랄까 지금 이광수 계열하고 이혜조 계열은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에 입각한 그런 소설의 개척자잖아요. 한강 작가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진보니 보수니 뭐 이런 거 안 따지겠습니다. 교수님 평생 그 문학 계통에서 또 국어 교육을 하시고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문학적 평가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 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막연한 사랑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소설이 오히려 더 우리 일반 대중들한테는 더 감동을 줄 수 있고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학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뭐 당연하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진보니 보수니 뭐 이런 그 좌파니 뭐 우파니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민족의 삶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얘기하면서 좌파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없고 사회주의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없고 뭐 진영 논리 떠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어떤 뭐 인간다움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그린다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저도 뭐 진보 좌파 우파 이런데 전 좌우 안 되고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학에서 그걸 도외시하면 문학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어를 좀 알아서 어제 일본 소설을 신문을 찾아봤더니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노벨상 후보에는 매번 오르지만 일본에서는 그것 때문에 땅을 칩니다. 예, 타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처럼 정치적인 이런 사실적인 관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표현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뭐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거 마이크 켜졌나요? 아니 펴졌습니다.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참 한강의 그 적용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강은 그 5.18 그 것이 주제예요. 그 한강은. 근데 저는 뭐 사실 저도 뭐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었고 근데 그것까지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허실이 있더라고요. 노벨 문학상에. 옛날에 그 순수하게 노벨이 내가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많은 인명이 살상된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인류에게 평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상을 주라 하고 그를 헌신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남으로써 그것이 상업적으로 흘렀다는 거죠. 제 말이 어떻게 보면 노벨 문학상 위원회에서 깃발명이 맞을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은 그래요. 이 상업적으로 흘렀다는 게 뭐냐면 이 무기상도 랜디김처럼 무기 그 로비스트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노벨 문학상은 거기도 로비스트가 있어요. 이번에 그 번역 작가 이 사람들이 바로 로비스트예요. 그럼 뭐냐? 그에 대한 반대 극과라는 게 있는 것이죠. 순수하게 노벨의 순수한 그 저기에 그 상을 받은 사람에게 주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상업적으로 흐르면서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놀아먹자. 결국엔 돈 장난이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 이거 간단하게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깊이 말씀드리면 깃방망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답변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아니. 아니 김진호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노벨 문학상에 허가실이 있다. 그 모든 세상의 상은 다 허가실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편의에 따라서 원하는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상과 철학과 문학성과 그런 것이 부합해야 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조 만약 문학상이 계속 되었다면 이해조의 정신에 입각한 상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노벨 문학상은 노벨이 만든 그 시대에 당신이 정말 이 다이너마이트를 정말 좋은 의도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인류를 살상하고 죽이는 어떤 그런 것을 하다 보니 이분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선함과 그리고 좋은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 노벨상이 만들어졌는데 이 한강 작가의 저는 작품을 한 작품도 남김없이 다 읽은 사람으로서 그냥 사실주의입니다. 그대로 그 사람이 시인으로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시적인 어떤 그런 본체가 굉장히 수려하고 유려하죠. 그리고 그분이 제주 4.3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한 것은 정말 진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아이의 엄마가 지금 연세가 엄청 드셔가지고 내 아이를 여기에서 살려주셔서 이 노벨 문학상에서 살려주셔서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어미가 한 것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엔 아픔이 녹여져 있고 여기엔 진실이 녹여져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노벨 문학상의 정신이 어찌됐다, 로비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하나의 관점이 아닌가 하는 김진호 선생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온 이런 문제들이 한국 문단의 문제, 광주 문협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문학의 문제고 세계 문학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예. 사이만 좋으시면 나도 파이팅을 많이 해가지고 네. 내가 싸움만 정드는 거죠 뭐 세상에. 힘들어져요. 네. 안 싸우면 아무 문제 안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중학교에서 열어볼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광주 문협회에서 치열한 토론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앞날을 우리 또 오늘 여행도 편안히 잘 하시고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한국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은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